네, 카카. 어제 5분 이상 들으신 라디오 방송이 뭐죠? 김어준의 뉴스 공장. 아니, 이건 땡도 있어? 내가 뭘 들었는지 말했는데 이것도 오답이 있는 거야? 다시 묻겠습니다. 어제 5분 이상 들으신 라디오 방송이 뭐죠? 그러면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그렇습니다. 7월 10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지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 청취율 조사. 정답은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입니다. 아니, 왜 때리십니까?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는 왜 빼? 응? 여러분의 많은 참여 성원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김용민. 오늘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2019년 최저임금 결정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김용민. 오늘은 하종호의 시집 국경 없는 농장에서 몇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네, 오늘은 한국당 비대위원장 후보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김용민. 네, 오늘은 방송사 재승인의 칼을 빼든 방통위, 그리고 동아일보의 이상한 후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경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여름철 미쳐 날뛰는 악취와 찌든 때, 기름때 등 오만방자한 주방 적폐 세력을 일거에 뿌리 뽑기 위해 그 이름도 유명한 아스토니시 주방세제 4종 세트 판매를 허락하시었다. 홈쇼핑 매출액 200억 돌파 브랜드며 네이버 쇼핑 1위 주방세제이자 미국, 프랑스, 일본 등 58개 나라 수출에 빛나는 아스토니시 주방세제만 있으면 확실한 주방 청소는 물론 천연 성분으로 사람에게는 더욱 안전할 것이라며 김용민 동지께서 마치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망하기라도 한 듯 기뻐하시었다. 매일매일 새 것처럼 살균 세척이 가능한 아스토니시 주방세제를 구입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com. 김용민 브리핑. (2018년 7월 13일) 금요일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 이 세상 모든 혐오도 저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다고 정당성마저 담보되는 건 아니죠. 최근 워마드에서 논란을 이야기한 글로 남자 어린이가 장래의 성폭력 범죄자가 될 테니 한남 유충이라고 하자, 성차별을 하니 가톨릭의 성체를 모독하고 성당 방화를 하자, 같은 이유로 이슬람 사원에 가서 코란을 불태우고 삼겹살을 굽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이게 법치주의, 민주공화국, 촛불이 세운 정부 아래에서 나올 수 있는 말들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정부 비판에 관대합니다. 그래서 혐오의 바이러스가 틈탈 여지가 많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봐주다 보면 혐오의 메시지가 통제불능 상태로 확산될 것입니다. 혐오에 대해서만은 단호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평등은,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 정신은 제대로 꼽힐 것입니다. 그간 난민을 반대하는 혐오에 반대했듯 김용민 브리핑은 여혐, 남혐 등 모든 형태의 혐오를 반대할 것입니다. 진보 언론도 난민 따로, 워마드 따로 이런 이중잣대를 중단하고 혐오에 단호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 대해 성역으로 인정하지 않듯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적 담론에도
닫은 빗장을 풀기 바랍니다. 페미니즘과 여성단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옹호가 웜아들을 낳았다는 성찰을 해야 할 시점 아닙니까? 일개 팟캐스트보다는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혐오와 인권의 접점은 없습니다.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올해 5번째를 만난 미래의 기회 2018 특강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7월 14일, 15일 이틀간 진행합니다. 1400만 영화 신과 함께의 제작자는 어떻게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흥행몰이에 성공했을까요? 전 세계 1위 흥행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사람들은 어떤 자질을 가졌을까요? 미래의 유망한 바이오 제약 기업들은 무엇이며 남북 정상회담이 열어준 북한의 경제적 기회는 무엇일까요? 다른 곳에서 결코 들을 수 없는 가성비 최고의 특강 놓치면 손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070-7584-2050 선대인 경제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김용민의 뉴스 광장.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아들 채용 문제를 두고 국가정보원에 갑질을 한 거 아니냐. 한겨레가 이런 의혹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아들은 국정원 공채에서 4번 떨어졌지만 지난해 경력 채용을 통해 국정원에 입사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병기 의원은 아들이 최종 면접까지 합격한 뒤 이후 신원조회에서 떨어졌었다. 당시 아들은 현직 기무사 장교였는데 신원조회에서 탈락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맞받아 쳤습니다. 이어서 내가 국정원의 비영패를 파고들자 적폐 세력들이 모함하며 저항하고 있다, 이렇게 질타했는데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그래서 지금 의원님은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아들을 채용해달라고 압박한 갑질한 사람으로 프레임이 짜지는 보도가 나오는 것은 이게 누군가의 농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는 제가 국정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겠죠.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예. 어림없는 소리요? 제가 그나마 여기 있으니까. 아니 근데 이런 일이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아들에게, 그러니까 국정원에게 아들 채용하라고 압박한 적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예 아예 안 된다는 걸 제가 인사처장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합격한 게 너무 이상한 거네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을 계속 본 거죠, 아들이. 그러면 지금 아버지는 아들이 왜 갑자기 합격했는지를 밝혀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거꾸로 불합격을 왜 했는지가 아니라 그럼 합격했는지. 이게 아이러니예요. 예. 근데 이건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에 채용 자료를 내놔라, 이거 요청한 적이 있다. 이 대목을 가지고 언론에서는 그 국정원 출신, 더군다나 인사 책임자였다는 사람이 국회에서
아들의 자료를 요청한 건 아니지만 채용 자료를 요청하면 이 피감기관이 압박을 받아가지고 그 아들을 자격도 안 되는데 합격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이 바로 일종의 뭐 의혹인 거죠. 지금 핵심인 거죠. 거기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실은 그때 그걸 물어본 것이 아니고 네. 제가 어제도 대강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만 그게 국정원 개혁의 폭발력이 엄청 강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서면 질의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 내용 그거에 딱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국정원 채용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 문제를 국정원에서 국정원과 저랑 그렇게 국회랑 해서 시스템상으로 풀어보자. 이걸 뭐 폭로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시스템 전반을 갖다가 바꿔야 된다.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도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이 있어서 국정원 채용 그 점에 과정에 대해서 그 점에 잠깐만요. 대해서 국정원 채용 과정에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는 것도 있다. 의심되는 거죠. 의심되는 게 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싹을 잘라야 된다 다. 네. 왜냐하면 그 농단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네. 충분히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농단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전 지적을 한 것이고 그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게 아들에 대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인사 전문가인데 뭐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잘렸죠, 국정원에서. 그렇죠. 아는데 그걸 안 하면 그게 오히려 직무유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무 질문도 하지 말아야죠. 남성 혐오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의 한 회원이 가톨릭 교회 미사 의식에 사용하는 성체를 훼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이 사건을 천주교회에 대한 모독 행위로 판단하고 바티칸 교황청에 보고할 방침인데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홍보국장인 안봉환 신부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안봉환 신부 그리고 진행자 김현정 앵커의 일문일답 들어보시겠습니다. 워마드 회원이 올린 글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여자는 사제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신부도 못하게 하고, 낙태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여성을 억압하는 종교다. 이게 지금 성체를 훼손한 이유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발생한 성체 훼손 사건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 사실 천주교회는 사제 직무를 위해 오직 남자만을 택하셨고 어떤 여성도 12사도의 일원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사제 직무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권리나 남자와 여자의 성평등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리이기 때문에. 예. 다음에 생명이라는 것은 임신 순간부터 최대의 배려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낙태는 근본적으로 인간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흉악한 죄악, 인간 생명 자체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맞게 뭐 교리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여성도 사죄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고 얼마든지. 또 낙태죄에 대해서도 찬반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신부님. 그렇죠. 그것과 이 성체 훼손의 행동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천주교회는 인간의 존엄성과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며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며 책임 있는 자유를 누리고 행사하는 것의 정당성을 인정해 왔습니다. 종교의 자유,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인정한다 그 말씀이세요? 예. 옳고 거룩한 것은 아무것도 배척하지 않으며 그 계열과 교리도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편적인 상식과 공동선에 어긋나는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뿐 아니라 촛불 집회 초기인 2016년 11월에 이미 계엄령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보수의 책사로 통하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지시로 계엄령 검토 문건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또한 군사정권 이후 정보기관들을 정비하지 못해 과거로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KBS 1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윤여준 전 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던데. 네. 웃음이 나오신다는 의미가 어떠신 거예요? 실소죠, 실소. 네. 아직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국민들이 있었구나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촛불 집회 있자마자부터 2016년부터 네. 이제 이미 계엄을 염두에 둔 문건을 작성했다. 이런 내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수의 시선에서 과연 이거는 이제 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아니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만든 분들도 그런 사고 방식이었겠죠. 네네. 좋게 말하면 관성이고 네. 나쁘게 말하면 정책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보기엔 이래요. 우리가 국가가 거대한 억압기구이던 시절을 오래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 시절에는 많은 정보기관들이 그 억압기구로 떠받치기 위해서 다 동원이 됐죠. 네. 뭐 기무사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죠? 예, 그때 권력자들은 그런 정보기관들을 서로 경쟁도 시키고 네. 서로 견제도 시켰어요. 네. 예, 그런 필요성 때문에 오랜 세월 그렇게 오다가 민주화 이후에 이게 정비가 됐어야 되는데 예? 예, 그렇죠. 이게 정비가 제대로 안 되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기능이 많이 약화되긴 했었으나 없어지지 않고 또는 제도적으로 정비가 안 된 상태로 내려왔단 말이죠.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제가 기억하기로 그 정보기관을 국가를 통치하는데 활용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네. 뭐 국정원장한테 독대 보고도 안 받고 그러지 않았었던가요? 네, 그렇죠. 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러면 대통령들이 이걸 제도적으로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는 시기였잖아요. 독대도 다 부활시키고. 그럼요. 예. 그랬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9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근대로 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적인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 때 영일대군은 방통대군이라는 대군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군을 모시고 살았다고요. 그게 언론에 공공연하게 보도됐어요.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른다는 사실이 권력의 기반이 되던 시절을 살았어요. 아니 문화적으로는 근대를 지나 탈근대를 넘어 탈탈근대가 얘기하는 시기에 정치적으로 우리가 전근대로 돌아갔던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살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보기관들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그 계엄령 그걸 만들었다는 걸 보고 참 실수를 했다고 그러지만 저는 이게 수단이었냐 목적이었냐. 목적은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계엄령 선포가 목적이었을 리는 없죠. 그럼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그랬냐는 거예요. 저는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군을 동원해서 아니 그런 정치적으로 혼란이 있으면 기무사 같으면 당연히 북한군의 동향을 뭐 철저히 살피라든가 아니면 전방 우리 군부대가 전투 태세를 뭐 강화한다든가 이런 걸 계획해야 상식에 부합하는 일이고 자기 본연의 임무 아니에요. 거꾸로 전방에 있는 병력을 후방으로 빼서 국민을 탄압하는 데 쓰겠다고 그런다. 이게 언제적 사고방식입니까? 이게 전근대 아니에요? 그러게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계엄 업무는 또 기무사 업무도 아니고 합참의 업무인데 그러니까 뭐 그런 그 제도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밝혀라. 그러니까 왜 이게 이제 만들어졌고 누가 지시했고 어떻게 보고됐는지 밝혀라. 이게 이제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지시사항이고 또 특임검사도 임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장관님 청와대 계셔보셨으니까 이게 지금 국방부 장관 얘기, 전직 기무사령관 얘기, 또 전직 청와대 관계자 얘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이게 지금 청와대 지시 없이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상식적으로 봐서는 그 납득이 안 가죠. 어디까지가 이게 청와대 지시였는지는 제가 알 길이 없으나 전혀 청와대가 모르게 군이 독자적으로 만들었다. 이거는 이렇게 보는 건 상식이 안 맞죠. 또 다른 것도 아니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부대를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까지 계획을 하면서 그냥 상부에 보고하지 않거나 상부 모르게 독자적으로 만들었다? 그건 더 큰일이에요. 그럼. 그렇군요. 청와대 모르게 했다면 단위 부대가 그러네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막 상부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꾸립니까? 더 큰일 나죠. 그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재정개혁 권고안에 따라서 종부세의 세율을 올리되 비싼 집일수록 세금을 더 내게 하는 누진성을 강화했는데요. 김동연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 부담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있었던 김동연 부총리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주요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민영 종합뉴스통신사 뉴스원 역시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절반보다 작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의 비중은 2016년 기준 0.8%입니다. 2015년 OECD 평균 1.1%보다 0.3%포인트 낮은 겁니다. 관련 통계를 발표한 31개국 가운데 16위였는데요. 그런데 전체 세수를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세의 비중을 따지면 순위가 약간 달라집니다. 한국의 총 세수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3%로 12위, 16위보다 4계단 위로 올라갑니다. 전체 세수 대비로 보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데요. 이는 우리나라의 전체 세 부담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적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나라가 세금을 많이 걷지 않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GDP 대비 종부세 부담은 낮아 보이고 전체 세수 대비로 보면 부담이 높아 보이는 겁니다. 뉴스원과 인터뷰를 가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승문 부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한국 국가 경제에서 주택과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종부세의 부담은 현재 드러난 수치보다 더욱 낮다고 보는 것이 맞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예전엔 모든 게 좋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골반이 뒤틀리고 허리가 아프고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자세입니다. 이젠 바디로직으로 몸을 조율해 보세요. 그저 속옷처럼 입기만 해도 척추 교정에 도움을 주는 바디로직. 검색창에 바디로직, 전화는 031-345-4550 031-345-4550번입니다. 경제의 속살로 이어갑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저임금 이제 금명간의 결정이 나는군요. 네, 원래는 이제 14일로 예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방송 들으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내일이고요. 요 때가 결정이 된다고 지금 시한이 정해져 있기는 한데 이게 결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공식적으로는 14일 결정이 예정돼 있으니까 14일 결정이 예정된 걸 전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은 내일 결판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연기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노사양 측의 대립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하거든요. 예. 과거 같으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워낙 노동자 쪽에 불리한 조직 구성이었고 노동자 위원들이 아무리 반발을 해도 그냥 쌩까고 막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위원회는 그런 구조가 아니죠. 지금 사측의 반발도 상당히 강한데 이걸 이번 최저임금위원회가 무시하고 내일 결정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이건 제 예상이고 제 예상이 늘 틀려서 자신은 없습니다만 오늘 내일 이틀 동안 극적인 타결점 혹은 정서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원회 결정이 좀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게 일단 제 예측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뤄지는 게 좋겠다는 저의 소망도 사실 좀 많이 담긴 예측이기도 해요.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사전 설명을 좀 드리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2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 대표가 9명, 사용자 대표가 9명, 공익위원이 9명입니다. 그런데 표결을 하면 사실은 공익위원들이 전적으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구조입니다. 어차피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는 자기들의 주장을 극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 조금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는데 양측이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할 때 그걸 이상하게 볼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원래 협상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양쪽이 카드를 공개할 때에는 자기들 주장을 최대한 반영한 최대치를 부르고요. 협상 테이블에서 격차를 줄여나가는 거죠. 그리고 열리기 전에 노사양 측이 벌이는 격렬한 공방도 언론은 막 세상이 망할 것 같은 표정으로 바라보지만 그렇게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공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격렬하게 싸우는 겁니다. 어제 조선일보 보니까 일면 제목이 코너에 몰린 자영업자, 여기서부터는 더블 쿼터,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하겠다. 이것도 역시 전략이겠죠. 협상 전략.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들이 실제로 자영업자들, 특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편의점주분들이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것도 맞고 이분들이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그분들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점에서요. 전제로 하고 그렇지만 그게 세상이 망할 것 같다 이런 표정으로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원래 공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협상하다 보면 테이블 박차고 뛰어나가고요. 불참 선언하고 우리 파업하겠다, 집단행동하겠다 원래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너무 불안하게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를 보면서 마음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 최저임금위원회 중에 뭔가 칼로 무베듯이 이야기하기에 제일 난감한 위원회가 올해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방송 녹음하는 시간이 12일 오후 5시인데 이 시간 기준으로 보면 요전까지는 양쪽이 번갈아 가면서 지금 회의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한 파행이 이어지고 있죠. 과거에는 노동자 쪽에서 주로 불참을 했었지만 이제는 노동자 쪽에서도 불참하고 사용자 쪽에서도 불참하고 지금 약간 난장 비슷하게 격렬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든 최저임금위원회의 쟁점이 개인적으로 저를 상당히 괴롭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위원회의 최대 쟁점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이라는 겁니다. 이건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5인 이상 사업장이나 조금 여유 있는 업종은 최저임금을 좀 높이고 5인 이하의 사업장이나 좀 여유가 없는 업종은 최저임금을 좀 낮게 적용하자, 차등적으로 적용하자는 주장이에요. 이게 지금 사측에서 주장을 하는 핵심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10일에 열렸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공익위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공익위원들이 반대를 해서 부결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주장이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이 쟁점 자체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아주 아픈 구석을 지금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칼로 무베듯이 딱 잘라서 이쪽이 옳아요, 저쪽이 옳아요 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나요? 최저임금 총액을 결정하는 문제는 한국 사회의 거대한 두 집합체, 세력 간의 힘겨루기입니다. 노동 vs 자본의 전장 같은 곳이죠. 그런데 쟁점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으로 잡히면 지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가장 원하는 곳이 편의점주 분들일 거예요. 당연히 5인 이하 사업장이시고 수익의 상당액을 본사로 송금해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매월 버는 수입들이 상당히 약한 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편의점주 분들의 반발이 제일 강력합니다. 어제도 기자회견을 열었고
업종별 차등화를 재논의해달라. 우리는 지금 이걸 감당할 여력이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의회는 휴업도 지금 불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논쟁이 왜 아프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논쟁의 쟁점은 노동 대 자본의 대결이라기보다는 노동 대 노동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약자끼리의 전쟁이에요. 편의점주 분들이 말이 사장님이지 이분들을 사용자 혹은 자본가 이렇게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점포 하나 갖고 있는 노동자에 가까운 분들이죠. 그런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이론적으로는 자본가들의 주장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사실상 현실은 노동자들이나 다름없는 자영업자의 목소리라고요. 아주 냉정히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취약한 두 계층이 이해관계가 상충해버린 겁니다. 이러니까 해결이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예. 물론 이론적으로 따지면 저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게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이란 건 노동자들이 정상적으로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비용을 포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원가 이하로 못 팔듯이 노동자들도 노동력이 상품처럼 시장에서 거래된다면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원가 이하로 팔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가라는 건 당연히 생계에 보장이 돼야 됩니다. 먹고 자고 입고 이동하고 통신하고 이 기본 생계에 보장이 돼야 노동력을 시장에서 공급할 수 있는 거고요. 이 기본 생계비는 업종별로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편의점에서 일한다고 한 달에 15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장에서 일한다고 200은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걸 편의점주 입장에서 보면 알겠는데 그럼 우리 생계는 어쩌란 말이냐 이런 말이 나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생계와 편의점주의 생계가 부딪히는 거예요. 편의점주 분들이 실제로 돈을 엄청 벌어서 자본을 축적한 다음에 2호점, 3호점 내고 이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생계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니까요. 편의점주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영상 문제는 높은 월세, 그리고 뭐 본사가 떼가는 막대한 돈, 그리고 부당한 카드 수수료의 구조, 요런 문제지 그걸 왜 최저임금 탓을 하느냐 이 말도요. 저도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요 시점의 현실에서 쉽게 막 뱉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론과 현실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월세가 해결됐느냐? 안 됐잖아요. 본사가 떼가는 돈 해결됐느냐? 이것도 안 됐어요.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 카드 수수료 문제 이거 아직 다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주분들께 야 그런 거나 투쟁 제대로 해라. 왜 애먼 최저임금 가지고 난리냐라고 말하는 건 쉬운데 그렇게 막말해서는 안 되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가 최저임금이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절박함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더 위험한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골목상권 문제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최저임금 문제가 이런 식으로 도마에 오르면요. 제일 약한 을들, 우리나라의 민중들의 연대가 박살이 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로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년에 또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가장 먼저 머리를 맞대고 싸워야 되는 두 을들, 가장 취약계층들이 서로를 증오하게 됩니다. 편의점주분들은 노조를 증오하게 되고 노조는 자영업자들이 개혁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딱 부러지는 답이 없어요. 제가 요즘 반성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공부가 되게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는데요. 일단 아주 어설프게나마 말씀을 드리면 국지적으로는 최저임금 결정을 굳이 14일에 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지금 을들끼리 붙은 싸움에서 양쪽의 목소리를 좀 충분히 듣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논의를 좀 더 해봐야 돼요. 이건 다른 종류의 노사 양측의 싸움과 달리 한쪽이 힘을 갖고 밀어붙이고 표결로 결정하고 이런 문제하고는 좀 달라 보입니다. 좀 끈질기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둘째로 이건 저에 대한 치열한 반성문이기도 한데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최저임금이 16% 넘게 오른 다음에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과
혹은 노동자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연대성을 복원하는데 우리 사회가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느냐, 양쪽의 상생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했느냐, 이건 좀 많이 반성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내년에도 또 이 문제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이 2020년까지 꼭 10,000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100점 만점에 99점 이런 게 아니잖아요. 2020년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11,000원이 되면 목표 달성했다 빠바바밤 이런 게 아니고요. 9,999원이면 야 달성 못했다 공약 파기다 이런 문제도 아닌 겁니다. 요는 2020년 때 그만큼 우리 민중들과 노동자들, 자영업자들의 삶이 적절한 생계를 보장받는 복지국가의 수준에 오르느냐 지금 요 문제가 관건인 거죠. 숫자 10,000원이라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러면 결국 그 복지국가 수준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게 2020년이 아니더라도요. 언젠가는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2021년이 될 수도 있고 2022년이 될 수도 있지만 언젠간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을들끼리 치고받는 구조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한두 해 연기한다 한들 이게 무슨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길어봐야 2년인데요. 아무리 미뤄도 2020년에는 또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건 노동계 쪽에서도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좀 자기 문제처럼 여기고 함께 투쟁하는 마음, 설득 이런 게 필요해 보여요. 재벌들하고 싸우듯이 자영업자들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14일 결정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대로 가면 표결로 밀어붙이면 구조상 양쪽 다 불만이겠지만 자영업자의 불만이 더 많은 상태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할 일을 찾아보고 이런 정서적 공감대를 찾아가는 노력이 올해 꼭 좀 있어야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이게 많이 알려진 소식은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는 참 뿌듯하고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뉴스가요. 10일에 민주노총과 한상총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체가 온전한 최저임금 1만 원과 중소상공인 보호정책 실현을 모토로 공동기자회견 형식으로 을들의 연대를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도전이고 시도라고 봤습니다. 이 한상총련이라는 곳은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라는 단체인데 아주 큰 단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단체가 민주노총과 함께 신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을 반대한다. 그리고 노동자 중소상인 함께 살기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런 연대에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참 잘들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연대가 지난 1년 동안 훨씬 더 활성화됐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지금처럼 거의 을들끼리 감정을 완전히 상하는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이때 기자회견 보면 인태현 한상총련 상임회장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저임금 갈등 속에서 우리 중소상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걸림돌처럼 묘사되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 중소상인들이 힘든 이유는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대형 유통재벌의 시장 독점 문제, 재벌 가맹점 사이의 수탈체제, 유통재벌에 비해서 2~3배나 높은 카드 수수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임대차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맞는 말이죠. 굉장히 정확한 지적인 겁니다. 이 자리에서 김명한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요구하면서 중소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리는 표명했었다. 2018년 최저임금 투쟁을 멈추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을 감당해야 하는 수많은 상인들과 함께 임대료 수수료 인하, 유통재벌 엄격 규제 등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매우 맞는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맞는 말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두 단체의 연대처럼 좀 상시적으로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올해 감정 상하는 건 감정 상하는 거고 이 상시적인 연대가 정말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 내후년에 이 을들끼리 치고받는 상황이 또 재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연대는 정말로 진정성 있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제가 그 민주노총 분들에 대한 많은 존경심을 전제로 부탁을 드리는 건데 이 연대의 핵심은 자영업자분들이 아니고 사실은 민주노총이에요. 이런 연대를 선언하면서 임대료 수수료 인하, 유통재벌 규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참가적인 연대를 넘어서서
정말로 주도적 연대를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을들의 갈등이 진정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비생산적인 분열을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민주노총의 책임이 막중한 면이 있습니다. 과거에 말씀드렸듯이 가맹3권, 노동3권에 준하는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는 문제도 지금 남아있고요.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는 굉장히 시급해요. 이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이런 문제에 노동계가 진정성 있는 투쟁에 나서면 중소상인들과 연대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명분도 가지게 되죠.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브리핑에서 딱 부러지게 이게 정답이다 말씀을 못 드리고 어정쩡하게 어버버거려서 되게 죄송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가 많이 부족했다는 반성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서로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위해서 14일 결정을 조금 늦추는 게 좋아 보이고요. 감정의 골을 최대한 덜 상하게 하는 대화의 틀을 마련하는 작업도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정리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말씀을 드려서 브리핑이 많이 부족했는데 저도 좀 고민을 해보면서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사회가 많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제 부족한 고민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정략을 앞세워서 자영업자와 노동계의 틈을 벌리려 하는 수구 언론들 제일 나쁜 놈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이번에 그 업종별 차등금을 적용하자는 경총 쪽의 주장이 사실은 그런 분열을 획책하는 전술이 굉장히 강했다고 봐요. 그 점에서 자영업자들과 노동조합을 완전히 갈라놓으려는 전술적 일환이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 거기에 평소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면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노동자들이 위원회 박차고 나가도 언론 보도에 한 줄도 안 나왔던 것들이 그렇죠. 늘상 그런 떼쓰기만 하는 집단으로 인상을 굳혔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이번 판에 자영업자들과 노동자들을 완전히 분리시겠다고 작심을 한 것처럼 언론에서 때리기 시작하는 이 행태도 사실은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언제는 우리가 언론 환경에서 유리한 환경에서 쌓아본 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극복해 나가고 을들끼리 연대하는 방안을 좀 차분히 진지하게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의원이 독일로 떠난다고 합니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날 뜻을 밝힌 겁니다. 안철수 전 의원의 편지 읽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님, 안철수입니다. 미흡한 점이 많았음에도 제게 과분한 사랑 베풀어준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더 깊은 성찰과 배움의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독일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얻고자 합니다. 아이고, 안철수 전 의원님, 왜 하필 독일입니까? 지난해 11월 독일에서 적폐청산은 과거에 대한 복수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욕만 먹고 왔잖아요. 네? 제가 지난해 독일에서 베를린 구상을 발표한 지 벌써 1년이 됐다고요? 베를린 구상처럼 안철수 전 의원님도 독일에서 원대한 포부를 밝힐 수도 있다고요? 하하하하. 그럴 거면 독일 말고 네팔이나 부탄으로 가세요. 대통령이 되기 전 저는 히말라야 트레킹을 다녀왔답니다. 아니면 일본에 다녀오는 건 어떻습니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술을 아주 좋아한다고 해요. 폭탄주 10잔에도 끄떡없는 안철수 전 의원님과 잘 맞을 것 같아요. 아베 총리가 술을 얼마나 좋아하면 서일본 포구가 시작된 날에도 동료 의원들과 술자리를 가졌어요. 네? 차라리 미국으로 가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겠다고요? 하하하하. 두 분이서 미리 차기 대선에 대한 구상을 논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안철수 전 의원이 차기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로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잖아요. 자유한국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뽑는다고 하는데 조언을 좀 받아보세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탈모인가 예비 탈모 여러분, 저희 제품 꼭 쓰세요. 그 고통을 알기에 최대한 싸게 팝니다. 이제 탈모약 소속 괜찮다고요? 같이 쓰면 부작용 없이 2배 효과입니다. 이미 모발 이식했다고요? 그럼 더 싸게 오래 유지해야죠. 아직 젊고 두피도 반짝거리지 않는다면 100%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1566-7871.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더불어 중고차는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판매부터 수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폭염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아침 예상 기온 서울과 대전 24도, 광주와 대구 25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과 전주 35도, 대구는 36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보통 단계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40세 남성 10,000원대, 10살이면 5,000원대의 실손보험과 40세 여성 기준 월 2만원 치아 보험, 네, 포털 사이트 다음에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16-360-0689, 016-360-0689번입니다. 일반 전화는 02-849-9730, 02-849-9730번입니다. 네, 오늘을 읽는 책으로 넘어갑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시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네. 이 시간에 남북주민보고서를 비롯해서 두 권의 시집을 소개해드린 하정우 선생의 시집 국경 없는 농장에서 몇 편 골랐습니다. 요즘 농어촌에 가보면은 일손이 없어서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어떤 분도 밤 농사를 짓는데요. 밤을 수확할 철이 되면은 밤을 주울 사람이 없어서 다 서울까지 와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소개하는 인력 소개 사무소에서 노동자들을 구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 우리 하정우 시인은 강화도에 살면서 이런저런 그 농사일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농장에서 만난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의 풍경들을 이 시집에 오롯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시편을 읽어도 좋은데 공통되는 것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얼마나 차별하고 얼마나 멸시하는지 그게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 소통을 위해 애쓰는 아름다운 분들도 없진 않지만 대부분의 주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폄하, 멸시, 냉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편만 읽어보겠습니다. 예. 비닐하우스 숙소에 비오는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네팔 여자 사즈나 씨가 봉급을 더 주는 공장에 취직한다면서 몰래 떠난 야밤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여자 윅제까 씨와 미얀마 여자 수미야트 씨는 빗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었다. 한국에 비가 내내 오는 장마철이었다. 비닐하우스 숙소에 지붕으로 덮인 보온 덮개에 비가 쏟아지면서 요란한 소리를 냈다. 캄보디아도 미얀마도 지금은 우기. 윅제까 씨는 볏짚 지붕을 타고 처마 끝에 떨어지던 빗방울에 손을 내밀던 나를 떠올렸고 수미야트 씨는 바나나 나무 껍질 지붕 틈으로 새던 빗물을 그릇에 받던 나를 떠올렸다. 이렇게 비오는 야밤에 고국이 다른 두 여자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각자 시름에 잠겼다. 왜 타국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네팔 여자 사즈나 씨가 농장 일이 힘겨울 때면 고향의 고산에 쌓인 흰 눈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온몸에 기운이 나겠다던 말이 상기되어서 캄보디아 여자 윅제까 씨와 미얀마 여자 수미야트 씨는 고향의 밀림에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볼 수 있다면 온몸에 기운이 나겠다는 말을 하려고 서로를 향해 돌아 누웠다. 비닐하우스 숙소 밖 멀리서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울었다. 네, 이런 시입니다. 네팔에서 온 사즈나라는 여성과 캄보디아에서 온 윅제까라는 여성, 그리고 미얀마에서 온 수미야트라는 여성이 비오는 밤에 노동에 지쳐서 고향을 생각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런 시를 읽다 보면은 남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파독 간호부들이나 파독 광부들이 먼저 떠오르죠. 그리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하와이나 쿠바, 남미로 이민 가서 애니깽 농장에서 일했던 우리 조상들도 떠오릅니다. 개 사육장이라는 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가방 공장 다니다가 개 사육장에서 일한 지 3년. 위레약 씨는 캄보디아 농촌을 떠나고 싶어 한국 공장에 취업했다가 그만두는 바람에 불법 체류자가 되어 농촌으로 숨어들었다. 더 이상 갈 데 없는 자들이 마지막 찾아드는 곳이 농촌이란 건 잘 사는 한국이나 못 사는 캄보디아나 비슷하다고 위레약 씨는 생각했다. 도시에서 도금 공장 하다가 말아먹고 농촌에서 개 사육장을 임대에 열었다는 사장의 신세 타령을 들을 때면 개들이 개밥 그릇에 채워지는 사료를 늘 최후의 식사로 알고 지저대어도 몇 달치 봉급을 받지 못한 위레약 씨는
겨우 밥이나 주는 일자리나마 지키려고 입을 꾹 다물었다. 유리학 씨가 몹시 아파 사육장에 나오지 못한 날 사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개들을 팔아치우고 사라졌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많은 사장님들께 미안합니다마는 이런 사장님들이 많다고 하죠. 이 개 사육장 운영하는 사장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온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고 월급도 주지 않고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개들을 팔아치우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한국인인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 번쯤 더 되새겨 봐야 할 줄로 압니다. 예, 교수님. 자, 다음 작품 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시인데요. 2014년 4월부터 결혼 이민 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해서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거나 현재 한국어 교육기관의 수업을 일정 시간 수료한 이에게만 입국을 허용한다고 하네요. 한국어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결혼한 외국인 아내를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없는 반인권 법규를 만들어 시행하는 국가가 바로 우리라고 합니다. 예.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시간 읽어보겠습니다. 배나무 잎이 졌을 때 베트남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고 돌아온 중년 사내는 배나무에 꽃이 필 때 되었는데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내를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다. 남자와 여자가 마음이 맞아 함께 살기로 작정했는데 왜 한국어를 할 수 있어야 하는지 중년 사내는 이해하지 못했다. 다만 자신이 베트남어를 배우기가 어렵듯이 아내도 한국어를 배우기 어렵겠다는 것만 중년 사내는 이해했다. 배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하면 농사일에 너무나 바빠서 배나무에 잎이 진 이후에나 중년 사내가 아내를 만나러 베트남에 다녀올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내가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정도 걸릴지도 모른다며 스스로 다독였다. 그러니까 베트남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고 온 중년 사내가 아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내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이라네요. 이게 과연 정당한지 이 시인은 이것이야말로 반인권적 법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뭐 거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이나 여성이 해당 외국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함께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노릇이니까요. 한 편 더 보겠습니다. 예. 이 시인이 목욕탕을 자주 다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욕탕 시리즈가 있는데요. 그중에 욕객 읽어드리겠습니다. 욕객은 목욕하러 온 손님이란 뜻이죠. 여기서 어떤 청년을 만납니다. 외국인 노동자인 모양인데 그 청년을 만나서 목욕탕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청년에게 한 번도 무얼 하느냐고 묻지 않았다. 나는 시골에 살면서 매주 해질녘에 대중 목욕탕에 가기를 낙으로 삼은 뒤로 청년과는 욕객으로 마주치곤 했다. 청년이 먼저 눈웃음을 웃었고 나는 담례로 눈웃음을 웃었다. 청년도 늘 혼자 오고 나도 늘 혼자 와서 샤워기 아래서 나란히 땀을 씻었다. 나는 텃밭에서 일하다가 오지만 청년은 어디서 일하다가 오는지 알 수 없었다. 청년에게 한 번도 고향이 어디냐고 묻지도 않았다. 파키스탄인이든 우즈베키스탄인이든 이목구비로 가려볼 줄 모르는 내가 굳이 출신 국가를 알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저 같은 요일 같은 시각에 샤워기 아래서 나란히 땀을 씻지 않으면 소식이 궁금해지곤 했는데 청년이 여러 주 목욕을 걸은 어느 날 가축 분뇨 냄새나는 일복을 입은 채로 목욕탕에 들어와서 절박한 목소리로 사장님 못 봤어요? 물었다. 사장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나는 빤히 쳐다보기만 했는데 청년은 사색이 되어 돌아갔다. 구제역이 돈다더니 살처분한 축산농가 주인이 정신이 나가 사라졌나? 나는 목욕을 하는 둥 마는 둥 마치고 바깥으로 나왔다. 사방이 캄캄하였다. 네, 외국인 노동자 청년이 가축 농장에서 일했던 것 같죠? 그런데 목욕을 오다가 몇 주 동안 목욕을 걸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와서 사장님 못 봤다고 합니다. 뭐 뻔하죠. 사장님이 또 도망간 모양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이런 시나 소설들을 보면은 하나의 비공식적 역사 기록이란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정말 우리가 다민족 사회가 될 때 뭐 그러지 않으라는 법도 없으니까 19세기 말, 그러니까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우리 사회가 이러했다는 하나의 근거로 이 하정우 시인의 시집 국경 없는 농장이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 못난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 아프고요. 인간이 또 미워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간은 개별성에 늘 초점을 맞춰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떤 민족이나 국민 국가의 프레임에 갇혀서 또 문화나 종교 프레임에 갇혀서 그런 판단을 놓칠 수가 있죠. 개별적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시인의 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외국인이라는 이름만으로 냉대와 멸시와 혐오를 일상화하고 있지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것도 꼭 돌이켜 봐야 하고요. 미래 언젠가 우리가 그런 처지에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한 작품만 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럴까요? 국경 없는 농장의 나날이라는 시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며칠 철야 작업한 레아카나 씨가 상추밭에 쓰러졌을 때 농장 사장은 레아카나 씨보다도 상추를 먼저 살펴보았다. 레아카나 씨는 봉급을 받아가고 상추는 매출을 올려준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힌 농장 사장에겐 너무나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더운 나라 캄보디아에서 온 여자 레아카나 씨가 버티지 못할 정도로 후덥지근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한국인 노파들은 상추를 포장하면서 덤덤하게 바라보았다. 역시 더운 나라 캄보디아에서 같이 온 여자 미타 씨가 레아카나 씨를 부축하고 비닐하우스 밖으로 나와 나무 그늘 아래서 쉬는 동안 농장 사장은 나와보지도 않았다. 네, 이렇게 씁니다. 정말 쉬운 언어로, 일상적인 언어로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지, 한국인 사장들이 어떤 모습인지, 한국인들은 또 어떤 눈길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지, 이 다른이라는 말에 따옴표를 치겠습니다만 우리는 각자 다를 수밖에 없는데 한국인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들보다 낫다라는 근거 없는 우월감들이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한 것은 아닌지 또 생각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시라기보다는 에세이 같은, 또 에세이보다는 경문 같은 그런 느낌의 시들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교수님,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포렌 메리 코너로 이어갑니다. 김영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성 혐오 성향 사이트 워마드에 게시된 성체 훼손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포함한 진보 언론은 이번 이슈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어제자 지면에서 관련 소식을 다루지 않았는데요.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남성 혐오에 대해 관대하다는 평에 대해 시민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요? 어젯밤 9시까지 모두 550분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70%, 10명 가운데 7명은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남성 혐오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서 관대하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관대하지 않다는 의견은 30%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행인님, 여권 신장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사태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국민연금이 이것을 도입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기로 했죠. 어제 뉴스기 능력평가 문제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 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이 무엇인지 맞히는 거였는데요. 정답은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정답자 나라다운 내 나라님, 난민과 관련한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취조 반장님, 자유한국당의 문제는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클로징 사용 담당자는 복내산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올인원 향수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를 보내드립니다. 전우용 역사학자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이런 글 써봤자 한남충 재기해. 이런 소리나 들을 게 뻔한 건 알지만 사람들 헷갈리게 만드는 기사가 자꾸 올라오니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페미니스트 시장이라는 슬로건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돌풍을 일으켰던 녹색당 신지혜 씨가 문재인 재기해는 여자들이 그동안 당한 거에 비하면 별일 아니라 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생각과 언설이 한국 레디컬 페미니즘의 핵심 문제를 드러낸다고 봅니다. 여성 해방 운동은 남성 지배체제 해체 운동이 돼 남성 젠더를 가진 사람 자체를 소멸시킬 수는 없는 운동입니다. 남성 젠더가 소멸하는 동시에 인류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상극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운동은 흔히 폭력투쟁이나 내란의 양상을 보이지만 상생관계는 그렇게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꼭 맞는 비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아동인권 유린체제를 해체하기 위한 운동은 주로 캠페인의 형식을 취했습니다. 설득과 선전이 기본 운동 방식이었던 것이지요. 일제강점기 방정환은 어린이 주간을 만들고 어린이들의 집회와 행진을 조직하곤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린이들이 어른들 다 죽어라 이런 구호를 외쳤다면 이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제기해야 할 대상이 된 문재인 대통령은 인격을 가진 구체적 인물입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여성들이 당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여성들 개개인에게 구체적 인간을 저주할 권리가 부여되는 건 아닙니다. 여성 일반에 대한 혐오감을 특정한 여성을 살인 폭행함으로써 표출한 남성을 용납해서는 안 되듯
남성 일반에 대한 혐오감을 특정한 인간을 저주 모욕함으로써 표출하는 여성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아무리 오랫동안 비대칭적 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여성 일반에 대한 혐오감이나 남성 일반에 대한 혐오감 모두 관계의 기본 성격을 몰각한 범죄적 감정입니다. 분노를 이해하는 것과 분노의 폐륜적 발산을 용납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어도 나쁜 짓은 나쁜 짓입니다. 1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에서 또 오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